그들은 일본판 중세기사이다. 그들은 700년 이상이나 권력의 고삐를 쥐고 흔들던 엘리트 계급이다. 그들은 검과 활의 달인이며 그들만의 엄격한 윤리에 입각해서 사납게 싸웠다. 그들은 외국 침입자들과는 물론이고 땅과 지위와 명예를 놓고 자기들끼리도 전쟁을 치루었다. 그들의 무예와 자기 단련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들은 사무라이다. 이곳은 일본 가마쿠라에 있는 다케다 마상 궁술학교 훈련장이다. 연습생들이 1300년 된 일본 전통 무술을 교육받고 있다.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마상 무술인 야부사메의 의장대 시범이 진행 중이다. (7세기경)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시작된 무술 야부사메는 외부 귀빈이 왔을 때 지금도 베풀어지는 종교적 축제 의식이다. 야부사메 궁수들은 중세기 일본 무사들이 입던 사냥복을 입고 말을 달려 단숨에 180m 정도의 좁은 길을 빠져나간다. 그러면서 60m 간격으로 줄지어 서 있는 3개의 표적을 쏘아 맞춘다. 관역에 명중하면 행운이 온다고 믿는다. 가네코 시루이에 타카는 다케다 학교의 제35대 사범이다. 15年から10年ですね。初めてやぶさめができるのはだいたい3年ですけれども、だいたい5年から10年ぐらいが一番上手な人が多いですね。 야부사메용 말 한 장과 박차는 승마자의 발을 잘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져 있다. 박차라기보다는 그냥 발판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まっすぐ。それはあぶみによってそれができるんです。あぶみをしっかり踏むからそういう体が走ってても体が移動しない、動かない。 오늘날 마상궁술은 극소수 선수들만이 할 수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그러나 과거에 이것은 사무라이라고 하는 엘리트 무사들이 흔히 하는 평범한 기술이었다. 사무라이의 교훈에 관해서는 추측과 신비적 요소가 많다. 역사적 사실보다 전설이나 민담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이들이 약 1000년 전에 생겨났으며 중세 영국의 기사와 같다는 사실이다. 이 무사들은 지역 영주를 섬겼으며 그 대가로 땅을 하사받아 살아갔다. 그들이 벌인 전투는 토지쟁탈전이었다. 지방 영주들은 토지를 빼앗거나 지키기 위해 사무라이들을 동원했다. 초창기의 사무라이는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활을 쏘며 싸웠다. 시대가 지나면서 싸우는 방식도 변해 걸으면서 싸웠고 무기도 활에서 칼로, 긴 나무 막대로 창으로, 심지어는 화승총으로까지 바뀌었다. 그들의 정신세계는 불교와 일본 토속 신앙인 신토가 결합된 것이다. 이런 종교적 바탕 위에서 신실한 충성, 엄격한 자기 단련, 명예 지키기 등을 골자로 하는 행동 강령이 생겨났다. 이 행동 강령은 패배 시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으로 무시무시한 자살의식을 요구하고 있다. 섬기는 자란 뜻의 사무라이 계급은 얼마 후 지배 계급으로 상승하였고 그 후 700년간 사무라이가 일본을 지배했다. 따라서 일본의 정치적 사회적 기본 틀에는 사무라이의 가치관이 배어 있다. 일본은 대략 캘리포니아주 정도의 크기이다.
그 국토는 4개의 주요 섬과 나머지 수백 개의 군소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 열도에는 기원전 3만 년 내지 12,000년경부터 사람이 살았다. 그들은 중국과 그 밖의 아시아 대륙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서기 300년경 일부 주민들이 쌀 재배에 성공하여 일본 국토 가운데 가장 큰 섬인 혼슈섬 남서부에 위치한 야마토 평야에 정착촌을 이루기 시작했다. 이 영구 정착촌은 곧 쌀로 내는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정치 집단, 즉 국가로 발전했다. Rice is a labor-intensive way of getting food out of the ground. And it's also a way of getting food out of the ground that makes you very committed to a place. If you're doing slash and burn agriculture, you can up and move. If you're building an elaborate irrigation system and then growing rice on it, you've put years of labor into a spot and you need to farm it for years to get the value of your labor back. And this makes it very easy to tax people. They're less inclined to up and run away. 야마토 평야의 지배권을 놓고 시족들 간의 다툼이 잦아졌다. 그러다가 군대가 생겼다. 농사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대였다. 이 시기의 역사는 모호하지만 결국은 어느 시족인가가 나머지 다른 시족들을 제압하고 세력을 키워 이 일대의 맹주가 되었는데 야마토 가문이 그들이다. 야마토 가문이 득세한 것은 6세기 무렵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배권을 상속받는 자를 천왕이라 칭하고 여기에 신화적인 요소를 첨가했다. 이 신생제국은 차츰 인근 지역을 정복하여 영토를 넓혀갔다. 야마토 가문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야마토 타케루노 미코토. 그는 야마토 대군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He was basically a mythical figure, a sort of Hercules sort of character that's invented as part of this growing political mythology. He's noted for a number of exploits. In the story, he sort of single-handedly travels about Japan, subduing various rebellious tribes and individual leaders. 야마토 대군의 대담한 행동은 그게 신화건 사실이건 후세 전사들의 귀감이 되었다. In the middle of the 7th century, these so-called emperors had accumulated enough power, enough control over at least the central parts of the main Japanese island in order to impose a political reform. 정치 개혁을 통해 천황 가문은 오늘날의 교토 자리에 중앙정부 청사를 짓고 거기에 황족과 귀족, 정부 관리와 보좌진이 함께 모여 살았다. 천황은 귀족에게 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여 나누어졌다. 경장료가 귀족의 소득이었는데 경장료는 농민이 쌀로 납부하였다. 그 대신 귀족은 토지와 경장농민을 보호할 책임을 졌다. 경장료는 귀족이 스스로 걷었는데 토지가 멀리 있으면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You have to form kind of a private army to make sure that the peasants are properly taxed and that you receive your income. Otherwise, there may be robbers on the way. You know, there are famines and there are robbers on the way that attack these convoys and they steal all the rice. That is your income. 이 사병 조직은 제국 변두리에 살던 전사 가문에서 충원되었다. 그들은 대개 몰락한 귀족의 후손이었다. 교토의 귀족 인구가 늘어나자 새 귀족들은 변방을 개척하여 자신의 토지를 스스로 마련해야만 했다. 이들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것이 주된 무기였다. 변방 생활은 그들을 사납게 만들었다. 이들은 교토 귀족들의 사병으로 고용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섬기는 자라는 뜻의 사무라이 계층이 생겨나게 됐다. 이들은 섬김의 대가로 귀족의 토지의 일부를 할당받았다. 여기서 사무라이의 전통이 확립되었다. As more they were in demand, these warriors, the more powerful they became. Why? Because they also had to be paid in land. There was no money, right? And so sometimes the official in Kyoto had to divide his land from which he drew his income into half. One half would be his income, the other half would go for payment of the warriors who secure your whole area militarily.
10세기, 11세기에 이르게 되자 사무라이 가문 가운데는 광대한 토지를 가지고 휘하에 거대한 군사 조직을 갖춘 군벌 같은 존재가 나타났다. 이들은 서로 패권을 다투기도 했다. 이들 중 누군가가 나서면 얼마든지 교토의 제국을 쓸어버리고 권력을 쥘 수도 있을 정도였다. 그러니 사무라이 계층이 권력을 쥐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미우라 히로이치 씨가 옛 사무라이 갑옷을 만들고 있다. 중세 유럽의 기사처럼 화살과 칼날을 피하기 위해 사무라이도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었다. 미우라 씨는 박물관의 의뢰를 받아 옛 사무라이 복장을 만드는 소수의 장인 중 하나다. 이 갑옷은 국보급으로 취급된다. 유명한 갑옷의 모조품을 주문하여 개인이 소장하는 부유층 고객도 있다. これがお鎧を着た完全武装のまず兜、それから大袖、それから鎧草摺りですね。ここに太刀がございますね。それからここに弓のエビラがございます。それからですね、ここに珍しいのがですね、腹手というものをですね着用した武士がいますですね。 토구를 제외한 사무라이 갑옷은 유럽과 달라 금속 제품이 아니다. 일본 갑옷은 두꺼운 가죽에 속을 대고 겉은 습기찬 일본 기후에 대비하여 칠을 했다. 가죽 조각을 코자네라고 하는데 이걸 색깔 있는 명주천으로 엮어 입는다. これもね、1両ね、鎧を作るためにはね、250メーター使うんです。ものすごい長さを使うわけですよね。ですからまず小ザネが3000枚、それから脅しの糸が250メーター、ものすごい分量になるわけですよ。 가죽으로 만들기 때문에 비교적 가볍고 유연성이 있어 말을 타고 손을 놀리며 상대방과 싸우기에 편하다. ただ戦でね、戦うだけでなくて、そこにはね、日本の美意識っていうものがありましてね、美しく作ってるわけですよね。これはね、要するによく死に衣装なんて言われますけどもね、死ぬためにね行って飾っていくんじゃないかって言いますけどもね、そうじゃなくてね、日本の甲冑っていうものは戦して勝った凱旋の時にね、パレードの時にきれいに見せるためのねものだと私は思うんですよ。 12세기 말 그런 승리의 개선 행진이 유독 미나모토 가문에서만 자주 열렸다. 미나모토 가문은 오랫동안 교토의 천황 가문에 봉사해왔다. 변두리 지역에 생겨난 여러 사무라이 가문 세력들 중에는 중앙정부의 천황에게 반감을 가진 가문들이 적지 않았다. 이런 사무라이 가문은 실제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심지어는 자신의 제국을 따로 세우기까지 했다. 이럴 경우 천황의 궁정은 강자이면서도 충성스런 미나모토 가문을 보내 반란을 진압하곤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가문에서 몇 명의 걸출한 사무라이들이 나타났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미나모토 타메토모이다. He's supposed to have been a giant, well over 6 feet tall. His left arm is supposed to have been 6 inches longer than his right arm, which means that he's got an unusually long bow draw. 전술이긴 하지만 그는 화살 한 방으로 적선을 격침시킨 적도 있었다고 한다. 1156년 천황이 갑자기 죽자 자손들 간에 누가 황위에 오르느냐를 놓고 내분이 일어났다. 각자 자기 편을 동원하다 보니 결국 사무라이 가문 간의 청부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한참 싸우다 보니 미나모토 타메토모는 지는 편에 가담해 있었다. 승자는 그를 외딴 섬에 귀양 보냈고 얼마 후 자객을 보내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는 반항의 표시로 자객들이 다가오는 해변에 서서 배를 향해 몇 발의 화살을 쏘았다. 그중 마지막 화살이 선체에 명중하여 나무를 뚫어 배를 침몰시켰다. 그런데도 적선이 계속 다가오자 타메토모는 자신의 운명을 깨달았다. 적의 손에 죽지 않기로 결심한 그는 해변을 떠나 딴 곳으로 가서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생을 마감했다. 타메토모는 배를 자른다는 뜻인 하라키리로 자살했다. 그는 칼날을 자기 배 한쪽 깊숙이 찌른 후 횡으로 긋고 위아래로 배를 갈라 처참한 고통 속에 서서히 죽어갔다. 이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은 자신의 자살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물론 타메토모가 하라키리의 첫 실행자는 아니다. 하지만 그는 하라키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되었다. 훗날 이것은 싸움에 진 사무라이들이 흔히 하는 일종의 의식이 되어버렸다. 셋부쿠라고도 하는 이 의식은 복잡한 규칙이 있다. 이 의식의 규칙에 따르면 칼을 든 보조자가 있어야 한다. 이 보조자를 가이샤쿠닌, 즉 중개인이라고 하는데 그는 할복자의 목을 베어 고통을 덜어준다. There are some people who believe there are only three proper ways to cut. One would be one horizontal line, at which case his second would probably behead him. The second would be two crossing lines. Again, everything would be in the lower abdomen. The third would be three horizontal lines, the third being the most difficult. If you imagine cutting across and pulling up, cutting across again and pulling up, cutting across back this way. And that might be enough for a man just to die, just to expire there. A lot of theories as to why this particular form of suicide becomes popular. Japanese language and Japanese culture has a lot of expressions dealing with the belly as the kind of center of emotions and such. The same way that English speaks of somebody with a big heart or a black heart, Japanese will speak of someone with a big belly or a black belly. And so there may be something to the idea of ripping your belly open and saying, see, it's not black. 타메토모가 죽은 후 그의 조카 요리토모가 일본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나모토 가문의 뒤를 이었다. 1192년 천황은 요리토모를 쇼군에 임명했다. 쇼군은 과거 제국 변방의 오랑캐를 진압하던 사무라이 군대의 우두머리에게 주던 칭호였다. 그런데 요리토모는 이 잠정적인 칭호를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일본 최고의 군 지휘자로서 요리토모는 천황보다도 더 많은 실질적 행정적 권한을 행사했다. 그 결과 당시 일본의 국가 사정은 오늘날의 영국과 비슷해졌다. 황실은 단지 명목상의 국가 원수이고 실질적인 권력은 수상격인 쇼군이 행사했다. 교토에 있는 황궁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하여 요리토모는 가마쿠라에 별도의 정부 청사를 지었다. 이렇게 쇼군이 영도하는 정부를 바쿠호, 즉 막부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황실을 무시하면서 전권을 휘두르지는 않았다. The emperors were not really seen as having political authority. The emperors were more seen as the high priest of the country. You could compare the emperors to a certain extent with the popes of Europe. I mean, you can go and kill a king, but to kill a pope is a problem because he is the source of authority, of religious authority, and the political leadership needed that religious authority, without which they couldn't rule. 미나모토 요리토모의 대성공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승리 후에는 투구끈을 조여매라는 옛 격언을 안 지킨 탓이었다. 사무라이 가문의 영토를 책봉하는 봉건제가 계속되던 일본에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풀리지 않는 역사의 미스터리,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인가? 위대한 예언자에서부터 예수를 둘러싼 비밀, 그리고 버뮤다 삼각지의 수수께끼까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세계의 미스터리를 파헤쳐본다. 내일 밤 11시 역사 미스터리 탐사가 방송됩니다. 역시 인사돌. 써보니까 다르지?
진짜 좋아졌어. 거봐. 아, 참고 용하네. 기가 막히다니까요. 대한민국 인범량 인사돌. 인사돌 구원할 만하죠. 써보면 다 알아요. 역시 인사돌. 그 참 신통하네. 쓰길 잘했죠? 어때? 살맛나지? 이 정도는 거뜬합니다. 대한민국 인범량 인사돌. 인사돌 구원할 만하죠. 써보면 다 알아요. 당신이 머리 아픈 건 남보다 더 열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머리 아플 땐 타이레놀. 1274년 일본은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 탐욕스러운 몽골 군대가 지난 세기 동안 중국 대륙과 고려를 정복한 데 이어 이제 일본의 눈독을 들인 것이다. 전설적인 몽골 지도자 쿠빌라이 칸은 일본 천황에게 조공과 납세를 요구하는 친서를 보냈지만 도대체 아무 답신도 받지 못했다. 분노한 칸은 함대를 보내 이 불손한 변방 국가를 혼내기로 했다. It's the only time between the early 500s and the 20th century that Japan was invaded by a foreign power, and one of only 2 times that the Japanese warriors actually fought a foreign enemy. 몽골군은 고려 기지에서 수천 명이 수백 척에 나누어 타고 원정에 나섰다. 그들은 일본 본토의 맨 남쪽 섬인 큐슈의 하카타만에 상륙했다. 여기서 사무라이 방어군은 뼈저린 교훈을 얻게 된다. 몽골군의 전투 대형은 전혀 달랐다. 이 시기의 사무라이식 전투는 말을 타고 활로 겨루는 일종의 의식 같은 결투였다. 자존심 강한 적들이 말을 타고 1대1로 겨루었다. 그러나 배편으로 도착한 몽골군은 말이 없었다. 그들은 도보로 걸으며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웠다. 그들은 큰 덩어리의 밀집 대형을 이루고 전진해왔다. 몽골군은 무자비하게 사무라이의 말을 창으로 찔러댄다. 충격 효과를 노리고 몽골군은 화약가루 같은 폭발물을 사용하기도 했다. So these sounds made the samurai horses panic. And so samurai had to withdraw to the capital in Kyushu. 그날 저녁 몽골군은 전쟁터를 점령했지만 그것은 승리라고 할 수는 없었다. 사무라이군이 증원 부대를 이끌고 반격해올 것을 염려한 몽골군은 배로 돌아가 닻을 올려버렸다. 당장은 안전했지만 또다시 이런 전투가 일어날까 봐 두려웠던 사무라이군은 즉시 방어에 착수했다. The Kamakura government basically constructed walls along every beach where sizable forces could land. And these walls that could extend for miles. They'd be about sometimes several feet high, several feet wide, and they'd be about 20 feet behind the beaches. 그들의 작전은 적중했다. 7년 후 쿠빌라이 칸의 군대가 이번엔 수천 척의 배에 수만 명을 싣고 다시 찾아온 것이다. 방어벽은 큰 효과가 있었다. 몽골군은 상륙 지점을 찾지 못해 수주일 동안 바다에 떠 있었다. 결국 식량은 줄어들고 물이 떨어졌다. 한편 일본군은 끔찍한 몽골군과 싸울 각오를 단단히 다졌다. 그리고 기도를 올렸다. 우연인지 기도 또한 효험이 있었다. 기후가 나빠진 것이다. 때마침 강력한 태풍이 몽골군의 함대를 다 날려버렸다. There was a typhoon. It did hit and it did destroy one whole fleet. I just say the typhoon was the end point of a defeat long in the making. That's how I look at it. It didn't cause the defeat, it just finalized the defeat. 오늘날 흔히 쓰는 카미카제라는 용어는 이때 생긴 말이다. 일본인들은 그들의 전통 종교인 신토의 신에게 몽골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때맞춰 태풍이 오자 사무라이군은 그 신이 태풍을 보내주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 태풍을 카미카제, 즉 신의 바람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몽골이 1차 침공에서 물러간 후 천황 황실과 카마쿠라 막부 정부는 몽골이 다시 침략해올 것으로 예상하고 전국의 신사와 사찰에 전쟁 승리를 위한 기도를 계속하도록 명령을 내려다. 그들은 기도의 효험을 높이기 위하여 보다 가시적인 정성을 추가로 갖추었다. 바로 칼이다. 사무라이에게 검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영적인 존재로 믿어졌다. 그래서 대장장이들은 행운을 비는 증표로 신사와 사찰에 비치할 특별한 검을 제작하게 되었다. The process of making the sword, it's not simply pounding out the metal. It was actually a religious experience as well. Often we hear about smiths who meditate, who pray, who recite sutras while they're making the sword. I have one particular sword. He meditated for 100 days underneath a waterfall in the freezing winter before making the sword. So the idea was to purify not only his technique, but his mind, body, and soul. And that was all put into the process of making each blade. This is a great tradition, really fascinating. 7세기 이전의 일본도는 날이 일직선이고 양날이었다. 일직선으로 된 칼은 휘두르기보다는 찌르기에 적합하다. からもう一つこの反りによってこうなりますから当たった時の打撃がありますよね。それが直投だとどうも直接手にくるんですよ。だけど腕投だとその衝撃がやっぱりを逃がす役目も。 곡선 칼의 또 한 가지 이점은 허리에 찬 칼집에서 칼을 꺼내기가 쉽다는 점이다. 이런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본도는 점점 더 날이 휘어졌다. The sword took its final shape in the mid to late 7th century. This is the curved single-edged blade. From this time, maybe we can count over 40,000 smiths throughout the history of Japanese sword making up to the present day. 일본도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장인은 마사무네이다. 그는 지금부터 750년 전쯤에 살았는데 그때는 제2차 몽골 침공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그 역시 당국으로부터 행운의 칼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고 칼을 제작했다. 과연 그 효과인지 몽골은 또다시 일본을 위협하지 않았다. 마사무네의 유서는 놀랍게도 지금까지 전해진다. 현대의 장인 야마무라 쯔나히로는 마사무네 가문의 24대 후손이다. 일본 가마쿠라의 시골 대장간에서 그는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전통적인 공법으로 전투용 칼을 제작하고 있다. 조수들이 무거운 해머를 휘둘러 뜨거운 강철을 연단하는데 스승이 그 요령을 가르쳐주고 있다. 僕の座ってる場所は音楽でいうとコンダクターの座る場所です。それで手に持ってるハンマーで打つ場所とか早くやれとか遅くやれとかジェスチャーで示すそういうところの場所ですね。入れる方法なんですけどこれは今周りの川金を作ってます。 이 연단 과정에서 야마무라는 이따금 쇳덩어리를 까맣게 태운 지폐체에다 굴려서 탄소 성분을 보강한다. 탄소 함량에 따라 칼의 유연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鉄を何回も折り返すことによって鉄の強靭さが強くなってくるっていうかそういったような目的があります。 강철이 접힐 때마다 붕산을 넣어 산소를 제거함으로써 녹쓰는 것을 방지한다. 이 과정만 해도 2주일이 넘는다. 성급한 주문자에겐 너무나도 긴 시간이다. どういう人かというと一番やっぱり多いのはコレクターの方なのね。それからあとは自分の何か目的があってそれに初めて勝った時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記念すべき
これから先自分の守り方になるような感じですか、そういうような人が多いですよね。だから極端に言うとお孫さんが生まれた場合の守り刀とか、家を建て替えた時の守り刀とか、そういったようなのが多いです。 제작이 끝나면 자신의 서명을 새겨넣는다. 완성한 기분이 어떠냐고 묻자 엄청난 무게가 실린 대답을 한다. 自分の生きてる証です。っていうのは刀に目を入れると1000年ぐらいねずーっと続いていくから、その時代に生きたっていう証だ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けどね。 그의 말대로 그의 선조들이 700년 전에 제작한 칼이 지금도 개인 소장품으로 남아있다. 몽골 침공 이후 제작된 칼이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단순하면서도 호사스런 일본도들은 대단히 값진 호신용구이며 전사 신분의 상징물이다. 그래서 이런 칼을 사무라이의 혼이라고 한다. (13세기) 몽골의 침공은 이 섬나라의 정치적 균형에 뒤늦게 충격을 가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매우 오래 지속되었다. 그 충격으로 인해 결국 일본은 전국시대라고 이름지어진 내란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 혼란의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바로 사무라이의 가문들이었다. 사무라이는 거저 싸워주지 않았다. 자기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기대했다. 그들은 무기나 갑옷, 시종 등을 대가로 받았다. Every act required compensation. And if there was an obligation, it was for lords to adequately compensate their followers. A lord that was too stingy could not garner enough support and the warriors would leave him. 보상은 노획한 땅의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몽골 침투 때는 새로 정복한 땅도 노획한 전리품도 없으니 나누어 줄 것이 없었다. 많은 사무라이 가문들이 국방을 위하여 큰 경비를 지출했지만 쇼군도 천황도 이를 보상해주지 못했다. 결국 사무라이들은 분개했다. 쇼군과 천황을 섬겨보았자 아무런 보상이 없으므로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1400년대 말 국가 권력은 결국 지방 유력자들에게 분산되고 말았다. 이들이 다이묘들이다. When you literally translate that term, it means great name. It just means great person. And it emerges in the 1400s and really the 1500s as a title warlords give themselves. 그 이전의 사무라이들은 천황이나 쇼군으로부터 이 칭호를 받고 행복해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는 과거가 되어버렸다. You're a daimyo pretty much because you call yourself a daimyo. So it really marks the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that happens in the 1400s and 1500s. People aren't looking to central authority anymore to say, you get to command men. You get to command men and you get a title because thousands of men follow you. That's good enough. 다이묘들은 각자 독립적인 소규모 자치정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서로 이웃을 집어삼키려 했다. 이때부터 거의 100년간 일본은 내란이 끊이지 않는 혼란 상태에 빠졌다. 그 피해는 온 국민에게 돌아갔다. 사회 엘리트 계층 내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형제가 형제를, 아들이 아버지를 축출하고 조카가 삼촌을 암살했다. 자신의 정치적 상승에 장애가 된다면 뭐든지 없애는 시대였다. 하급 사무라이들 역시 전쟁 때마다 자기에게 유리한 편에 붙었다. If you change sides opportunistically, then you're a traitor. But if you're faced with the threat of death and you don't flinch and you show that I'm willing to die to defend my lord, I'm willing to die fighting even after my lord is dead, you have this opportunity to say,
okay, change sides. It's okay. I knew you were willing to die, but I'm not going to ask that of you. 농부에서 상인까지 모든 백성은 다이묘가 부르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무장을 갖추어야 했다. 여자들도 나섰다. 여자들도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전투에 나선 증거가 여러 차례 발견되고 있다. And if you think about it, warfare dominated by mounted archers is not disadvantageous to women at all, because they're light, they're agile, as long as they have the strength to shoot the bow and arrow, they can perform just as well as men. 전투 요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에 따른 전술적인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전쟁 지도자들은 기병보다는 보병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이 보병들은 주로 농부 출신들로서 긴 나무 끝에 금속 촉을 단 얄이라는 창을 무기로 썼다. 그리고 말을 탄 사무라이가 이 창병들을 지휘했다. One thing that's really remarkable about the warriors of Japan is that they were highly literate and they would write down their accounts in battle. And particularly they write down all their wounds and damages suffered in great detail. And I'll give you one example. One warrior actually wrote that one of his samurai had been shot in the face, an arrow had gone through his jaw and lodged in the chest. An administrator looked at this and then wrote, shallow. I assume it meant the chest, but anyway, yeah, they were very strict, as you could tell. 이 시기의 전투는 몹시 잔인했다. 그러나 용맹을 발휘하면 반드시 보답이 있었다. 그래서 병사들은 자신의 용맹을 증명하기 위해 무서운 짓을 했다. 바로 적의 머리를 잘라온 것이다. When warriors fought in battle, they needed physical evidence of their valor. If they would kill someone, they would try to cut off the head. As soon as they had a head, they would just leave the battlefield, because they could then present this as proof of their service and demand compensation for their actions. 그러다 보니 뒷전에 처져 있다가 전투가 끝난 후 이미 죽어있는 적군의 목만 베어들고 오는 자들이 생겨났다. 그 결과 또 다른 기묘한 관습이 생겼다. 공식적인 머리 검사가 그것이다. As time passed, there's the idea that you could only get credit for the head if it was someone that you had actually killed. And so they started looking very closely to see if this head had been cut off when the person was still alive or from a corpse.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전투원 수가 늘어나자 전술적인 용감성보다도 병참 행정이 더 중요해졌다. It's being able to govern an area, extract revenue, extract men, incorporate them into large armies, supply them with pikes. 전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성을 쌓기 시작했다. 1550년에서 1600년 사이에만 수십 개가 건설됐다. 그 설계 개념은 중세 유럽과 다를 게 없다. 중앙에 감시탑이 있고 성 주위엔 돌로 쌓은 성벽과 해자가 있었다. 오사카 동쪽 히메지에 건설된 이 웅대한 성은 설계 자체부터가 성의 구조를 모르고 덤벼드는 적에게 무서운 기습 반격을 가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다. You enter a castle thinking you're taking the most direct route to the castle keep where you'll get the enemy daimyo, and you wind up running into a blind alley, and then you find that these steep walls on either sides of you have hatchways or doors that open and people can shoot at you, they can drop boiling oil at you, and this, even strolling through with a tour guide, it's scary. 이처럼 대군과 거대한 성체의 시대가 됐지만 단독으로 적과 얼굴을 마주하고 싸우는 전통적인 사무라이 정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전설에 따르면 한 번은 경쟁 관계인 두 다이묘 간에 육박전이 벌어졌다고 한다. 다케다와 우에스기는 비슷한 나이였고 그 시대의 가장 힘있는 세력들이었다. 그런데 둘은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오랜 숙적 관계였다. They fought a series of battles, 4 in fact, at exactly the same site, year after year after year, a small island called Kawanakajima that sits right between their two domains. Most of those were more or less chess piece type battles where they draw up lines, kind of maneuver around each other and then go home.
with very little shooting down. 그러나 이 둘 간의 결투 중 한 번은 진짜 유혈 전투였다고 한다. Supposedly, at some point during this battle and all the confusion, Takeda Shingen, who was sitting behind lines directing troops, found himself cut off from his own bodyguard, and Uesugi Kenshin and his immediate guard had managed to penetrate the Takeda lines to get in close to Shingen. So supposedly Kenshin came riding at Shingen, sword drawn, and tried to slash at him, and Shingen, who was sitting in a chair at the time, then blocked the sword strike with his war fan, his baton, essentially. By the time Kenshi could wheel his horse around for another strike, Shingen's bodyguard was rejoining him, and he decided that he had to leave. 이 이야기는 두 가지를 느끼게 한다. 하나는 두 다이묘 간의 오랜 반감이고, 다른 하나는 둘 간의 일종의 정감이다. 중세기의 군대가 반드시 필요로 했던 천연 자원이 있다. 소금이다. 소금은 중세기 군대의 다목적 필수품이었다. 소금의 중요한 용도는 치료와 식량 보존이었다. 다케다 신겐의 영토인 카이 지방은 내륙이라서 직접 바다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 타지방으로부터 소금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 만일 다케다가 자기 주변의 두 나라 모두와 동시에 사이가 나빠진다면 그는 소금을 구할 길이 없게 되는 것이다. They managed to essentially put a blockade around Kai and embargo salt, which of course was rapidly creating intense suffering in Kai, with the idea of essentially starving the Takeda war machine to its knees. Well, just as things were getting darkest, so goes the story. Over the hill and across the pass comes a mule train or a horse train of pack horses sent by Uesugi Kenshin carrying salt and essentially running the blockade. Afterwards, other counselors and such asked Kenshin, well, why would you do that? Why would you rescue Shingen? I mean, he was on his knees and he would have been out of your way. And he replied, battles are to be won with swords and spears, not with rice and salt. 전국시대의 무수한 전쟁을 경험하면서 당연히 검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다른 전쟁 기술이 현저한 발전을 이룩했다. 이들 전쟁 기술자들이 쌓은 노하우는 그 후 수백 년에 걸쳐 일본의 미래를 이끌어간 사무라이와 지도자들에게 값진 지적 재산이 되었다. 일본의 인류대학인 동경대학교의 품위 있고 고색 창연한 체육관에서 학생들이 저녁 훈련을 하고 있다. 이른바 칼의 길이라 불리는 검도, 즉 켄도이다. 검도는 서양의 펜싱 경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과거의 검도는 전투 무술이었다. 사무라이 검사들이 배우고 썼던 실전 검술인 것이다. 고바야시 히데오는 이 대학교 검도 프로그램의 사범이다. 侍がこうやってましたですよね。表芸っていう、武芸18番って言いましていろんなありましたね。馬術とか弓道とかいろんな柔術も含めてね。で剣道が表芸で、もう剣道は武士ではもう必修科目だったんですね。でそれで剣道がもう一番大切なあれで。 처음에는 단단한 목검을 사용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단단한 목검 대신 가볍고 유연한 죽도로 바뀌었다. 훈련 때 학생들은 철망으로 된 머리 보호구와 몸 가리개를 착용하게 된다. 여러 가지 워밍업을 거친 후 학생들은 1대1 대련에 들어간다. 승패는 점수로 가리는데 성공적인 공격에 점수를 준다. 공격자는 공격을 가할 때 큰 소리를 지르는데 이것이 바로 기합이다. 공격자는 기합을 질러 몸과 마음을 집중하여 강한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すごく激しいのですごく礼儀が大切にしてるんですね。日本の伝統文化って言われる剣道はすごくね礼法を大切にしてる。だから礼に始まって礼に終わると言われてます。 검도의 초보적인 형태는 전국시대에 생겨났다. 연대로는 대략 서기 1470년에서 1570년 사이다. 다이묘들은 어떻게든지 전쟁에 이겨야 했으므로 무술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사무라이들을 훈련시켰다.
Until then, most military training was very informal and mainly family-based. Beginning in the 1400s, you start to find warriors reaching out beyond that, and you find warriors that develop reputations as particularly good fighters or being particularly good with one or another weapon, beginning to systematize what they're doing and to begin to think in more depth about, okay, why am I winning all of these fights, and suggesting that maybe I can teach this to other people. 그래서 사무라이 간의 사제지간이 생겨나게 됐다. 다이묘의 지원으로 고수들이 운영한 무술 학원들이 계속 문화생을 배출하다 보니 무술의 공식적인 학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중 으뜸은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검술가인 쯔가하라 보쿠덴의 학파이다. 1490년 한 사무라이 가문에서 태어난 보쿠덴은 시대를 초월하는 검술의 달인이었다. 그는 30차례나 전쟁에 출격하였고 1대1 대결을 19차례나 치루어 모두 상대방을 죽였다. 그의 검술은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지만 그로 인해 괴롭고 위험한 신세가 됐다. 자신의 실력을 가늠해보려고 여기저기서 도전자가 나타난 것이다. 한동안 보쿠덴은 이 도전에 일일이 응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자 이런 불필요한 전투에 임하는 그의 태도에 일대 변화가 생겼다. 그는 무술의 궁극적 목적은 최소의 타격으로 충돌을 해소하는 데 있다는 철학을 터득하게 되었다. 불필요한 유혈을 최소화하자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젊은 도전자들은 그를 계속 자극했다. 한 번은 내륙의 호수를 건너는 여행 중에 한 젊은 호전적인 사무라이가 보쿠덴과 결투를 요구했다. The other samurai keeps pestering him and pestering him, and he finally decides that he's not going to get rid of him. So he says, okay, well, look, if we're going to do this, we don't have room on the boat. Let's go over on shore. There's an island over there where we can be dropped off over there and we can fight there. Well, as they pull up on shore and the other samurai jumps out of the boat, then Bokuden casts off and pulls back out in the stream, leaving the guy shouting at him and saying, well, what are you doing here? And he says, well, my style of swordsmanship involves fighting without fighting. 보쿠덴은 80살까지 장수하다 1571년에 노환으로 죽었다. 그가 남긴 검술 유산은 오늘날의 일본 무예 가운데 여러 형태로 계속 전해지고 있다. 사무라이 검술에는 비무장 상태의 권법도 있고 검도에서 주검을 사용하듯 목검을 사용하는 무술도 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진검, 이른바 사무라이의 혼을 가지고 싸우는 검법이 있다. 예를 들면 이아이도가 그 중에 하나다. 이아이도란 상대방의 기습 공격에 대하여 진검으로 대항하는 방어법이다. 사무라이들은 공격에 대해 반사적으로 즉각 대응하는 훈련 방법으로 이아이도를 이용했다. 이아이도는 불필요한 신체 동작을 일절 없애준다.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켜 평화롭고 조화를 이루면서도 적극적이고 준비가 잘 된 정신 상태를 이루게 해준다. In Iaido, the movement is not simply to learn how to cut or destroy the human being, but it's more the emphasis on the correctness of the form and the correctness of the mental attitude, the proper focus, the proper blending of how your spirit and how your body and how the sword can move as a perfect integrated unit. 이것은 단독 실행 자세이다. 적이 앞에 있다고 상상하고 그를 물리치는 일련의 동작을 펼친다. At the moment, the person has the sense to attack. The sword is drawn, the opponent is cut down, and the sword is returned to the scabbard in one motion, almost as if nothing happened. 대련에도 역시 일정한 기본 폼이 있다. 그러나 이 폼을 완벽하게 실행하려면 오랜 시간의 수련이 필요하다. What you see is that the swords barely touch. This is the epitome of sword technique. You never touch the other person's sword, but you move in and cut him in his unprotected area. So the sword is always a cutting weapon. It's not a weapon to block or defense. 오늘날에야 칼을 들고 덤비는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벨 일은 없다. 그러므로 현대인이 이 무술을 배우는 것은 상대방과의 결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심신수련을 통하여 몸과 마음의 조화를 얻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16세기 사무라이들은 심신수양보다는 적을 죽이는 기술을 얻기 위하여 각종 무술을 연마했다. 찌가하라 보쿠덴 같은 달인들이 개발한 검술은 그런 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그 결과로 사무라이 난립 시대가 끝나갈 무렵 일본에서는 피비린내가 진동하게 된다.によってそれができる。危みをしっかり踏むからそういう体が走ってても体が移動しない、動かない。 오늘날 마상궁술은 극소수 선수들만이 할 수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그러나 과거에 이것은 사무라이라고 하는 엘리트 무사들이 흔히 하는 평범한 기술이었다. 사무라이의 귀원에 관해서는 추측과 신비적 요소가 많다. 역사적 사실보다 전설이나 민담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이들이 약 1000년 전에 생겨났으며 중세 영국의 기사와 같다는 사실이다. 이 무사들은 지역 영주를 섬겼으며 그 대가로 땅을 하사받아 살아갔다. 그들이 벌인 전투는 토지쟁탈전이었다. 지방 영주들은 토지를 빼앗거나 지키기 위해 사무라이들을 동원했다. 초창기의 사무라이는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활을 쏘며 싸웠다. 시대가 지나면서 싸우는 방식도 변해 걸으면서 싸웠고 무기도 활에서 칼로, 긴 나무 막대로 창으로, 심지어는 화승총으로까지 바뀌었다. 즉 국가로 발전했다. Rice is a labor-intensive way of getting food out of the ground. And it's also a way of getting food out of the ground that makes you very committed to a place. If you're doing slash and burn agriculture, you can up and move. If you're building an elaborate irrigation system and then growing rice on it, you've put years of labor into a spot and you need to farm it for years to get the value of your labor back. And this makes it very easy to tax people. They're less inclined to up and run away. 야마토 평야의 지배권을 놓고 시족들 간의 다툼이 잦아졌다. 그러다가 군대가 생겼다. 농사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대였다. 이 시기의 역사는 모호하지만 결국은 어느 시족인가가 나머지 다른 시족들을 제압하고 세력을 키워 이 일대의 맹주가 되었는데 야마토 가문이 그들이다. 야마토 가문이 득세한 것은 6세기 무렵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배권을 상속받는 자를 천황이라 칭하고 여기에 신화적인 요소를 첨가했다. 이 신생제국은 차츰 인근 지역을 정복하여 영토를 넓혀갔다. 야마토 가문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야마토. 그들은 일본판 중세기사이다. 그들은 700년 이상이나 권력의 고삐를 쥐고 흔들던 엘리트 계급이다. 그들은 검과 활의 달인이며 그들만의 엄격한 윤리에 입각해서 사납게 싸웠다. 그들은 외국 침입자들과는 물론이고 땅과 지위와 명예를 놓고 자기들끼리도 전쟁을 치루었다. 그들의 무예와 자기 단련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들은 사무라이다. 이것은 일본 가마쿠라에 있는 다케다 마상궁술학교 훈련장이다. 연습생들이 1300년 된 일본 전통 무술을 교육받고 있다.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마상무술인 야부사메의 의장대 시범이 진행 중이다. 그들의 정신세계는 불교와 일본 토속 신앙인 신토가 결합된 것이다. 이런 종교적 바탕 위에서 신실한 충성, 엄격한 자기 단련, 명예 지키기 등을 골자로 하는 행동 강령이 생겨났다. 이 행동 강령은 패배 시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으로 무시무시한 자살의식을 요구하고 있다. 섬기는 자란 뜻의 사무라이 계급은 얼마 후 지배 계급으로 상승하였고 그 후 700년간 사무라이가 일본을 지배했다. 따라서 일본의 정치적 사회적 기본 틀에는 사무라이의 가치관이 배어 있다. 일본은 대략 캘리포니아주 정도의 크기이다. 그 국토는 4개의 주요 섬과 나머지 수백 개의 군소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 열도에는 기원전 3만 년 내지 12,000년경부터 사람이 살았다. 그들은 중국과 그 밖의 아시아 대륙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서기 300년경 일부 주민들이 쌀 재배에 성공하여 일본 국토 가운데 가장 큰 섬인 혼슈섬 남서부에 위치한 야마토 평야에 정착촌을 이루기 시작했다. 이 영구 정착촌은 곧 쌀로 내는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정치 집단. 7세기경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시작된 무술 야부사메는 외부 귀빈이 왔을 때 지금도 베풀어지는 종교적 축제 의식이다. 야부사메 공수들은 중세기 일본 무사들이 입던 사냥복을 입고 말을 달려 단숨에 180m 정도의 좁은 길을 빠져나간다. 그러면서 60m 간격으로 줄지어 서 있는 3개의 표적을 쏘아 맞춘다. 관역에 명중하면 행운이 온다고 믿는다. まず馬に近づかなきゃいけない。 가네코 시루이의 타카는 다케다 하교의 제35대 사범이다. 斜めから15年から10年ですね。初めてやぶさめができるのはだいたい3年ですけれども、だいたい5年から10年ぐらいが一番上手な人が多いですね。 야부사메용 말 한 장과 박차는 승마자의 발을 잘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져 있다. 박차라기보다는 그냥 발판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まっすぐ。それは